서울여대 모의 2번이야. 먼저 2-1번 보면 가에서 주장하는 자유의 관점을 요약하고 했어요. 요약. 이제 우리가 논술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요약이거든. 요약을 잘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간결하게 요약해야 돼. 핵심 뭐냐고 자유의 관점. 물론 이게 지금 자본주의에서 자유라는 게 어떤 측면을 보장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거야. 우리가 그 배우는 거하고 우리가 그 여기 나온 제시문의 용어는 좀 차이가 있어. 근데 좀 이따 얘기해 주겠는데 뭐 예를 들면 사유재산 제도의 인정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여기는 소유권의 인정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 자, 그 좀 이따 이야기하고 요약. 그다음에 이를 근거로 그랬으니까 요약한 걸 가지고 다를 적용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야. 그다음에 다도 역시 나도 다도 설명하는 거야. 비교는 설명을 하면 비교가 되는 거야. 정리까지 해야 되면 그거는 뭐 분량을 채우려면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근데 각각 설명하면 비교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2-1번 하기 전에 여기서는 가나 다를 읽어야 되니까 잠깐 확인해 볼게. 지문 가부터 볼까? 근대 유럽 시민들은 개인의 법률 관계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어. 이 말은 사실은 권리라는 뜻이야. 권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우리가 보통 자유의 영리라는 말을 하는데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느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그걸 자유의 영리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다른 사람의 난 이렇게 할 거야. 내 자유야. 근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했어. 그건 자유가 아니야. 범위를 넘어선 거라고. 선을 넘었다고. 자, 이게 바로 그 말이야.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종 권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물인 재산은 그 사람의 소유권이다. 그 사람 안에 귀속된다. 그런 뜻이야. 이거를 뭐라 했다고? 소유권의 인정이야. 그런데 사적 사유재산의 인정. 이건 같은 말이야. 자, 여기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 재산권도 불가침의 천부인권 중에 하나. 이거 하늘로부터 받은 거니까 이건 절대적이라는 뜻이야. 재산권 불가침이 천부인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둔 생각과 믿음이 근대 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리로 자리 잡고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민법의 기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인정, 즉 소유권에 대한 보장에서 시작된다. 그렇지.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소유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면 안 돼. 부정하면 전제가 부정당하면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재산을 모으면 그 재산은 그 사람 거에 귀속돼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죠. 노력 안 하고 남의 재산을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고 얻을 게 없다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력하고 예를 들면 밭에 비료를 주고 가을에 수확을 많이 했어. 그럼 자기 노력이 들어간 거니까 그 많은 수확은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첫 번째가 뭐라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인정. 사유재산권 인정. 이거를 아까 뭐랬지? 사유재산. 이거는 소유권의 인정. 됐지? 같은 말이야. 민법은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있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소유의 절대적 원칙,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 원칙, 사유재산권의 존중 원칙이라고 한다. 이게 민법의 기초의 첫 번째란 말이야. 민법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 다음에 소유권의 절대 원칙에 따르면 소유권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고의로 남의 재산을 뺏었건 실수로 그랬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의 상대방의 소유권은 인정돼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침해자는 어떻게 돼?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죠. 민법은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야. 배상해야 되는 거야. 돌려주고 또 그 남의 소유권을 침해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소유권은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 상관없이 소유권자는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과실이건 고의건 그거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소유권은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다. 이게 계약의 원리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적 자치라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거야. 여기서는 계약의 원칙이라고 할게. 취득, 권리 취득이나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 민법에서 우리는 개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자, 이를 계약 자유의 원칙 혹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여기 계약 자유의 원칙하고 사적 자치는 같은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를 다 쓰면은 간결한 요약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유재산의 존중 아니면 소유권의 보장, 그러면 한 가지만 써야 돼. 한 가지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걸 다 늘어놓지 말고 같은 의미니까 제일 처음에 소유권에 대한 보장, 두 번째 계약 자유 원칙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사유재산권의 존중, 사적 자치의 원리 이렇게 쓰든지 둘 중 안에 한쪽만 쓰라는 얘기야. 자, 계약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누구의 강요도 간섭도 받지 않을 자유다. 그러니까 결국 계약의 자유는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죠. 계약 자유의 세부 내용은 계약의 대상을 고르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것도 역시 내용의 선택이야. 그 다음에 계약 방법을 결정하는 자유.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게 계약하고 싶은 것과 계약하고 싶은 내용과 계약하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세 번째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자, 그럼 결국 고의과실 따지지 않고요. 위법을 저질렀으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거를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보통 불러. 근데 여긴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얘기했네. 같은 말이야, 두 개 다. 자, 6개의 용어가 나왔는데 한쪽 것만 써라. 자,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어. 기타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러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의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도 책임을 져야 돼. 이게 두 가지가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가 없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의 내지는 과실 때문에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잖아. 거의 99.9%는.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건 과실이건 잘못을 저지르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의 원칙. 보통 그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전근대적 신분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처벌받거나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일도 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연좌죄라고 하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 형제가 대신 갚아줘야 되고 대신 잡혀가야 되고 뭐 이런 걸 연좌죄라고 그래. 자, 과실 책임의 원칙은 근대사회의 개인을 이러한 불합리한 연대 책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근거야. 그러니까 연대 책임 아니야. 왜?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과실을 저지른 사람이, 고의로 잘못한 사람이 그 사람의 책임을 묻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련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안 된다. 지금까지 세 가지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민법의 기초 원리 세 가지란 말이야. 이 세 가지를 잘 요약해야 되겠지. 자, 나제심 한번 보자. 두제심은 다까지 읽으면 돼. 가게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 문제가 시장의 가격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면 되는 경제 체제를 시장에 의한 자율적 문제 해결이라서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한다. 자, 가게와 기업의 자신의 이익 추구. 자, 그런데 가게는 잘 모르는데 기업은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익을 남기는 거고, 그러면 가게는 뭘까요? 그러면 물건을 소비하는 거잖아. 적정 가격으로 사는 거. 이게 경제활동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데, 시장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생산수단이 아니라 저쪽은 소유권이었잖아. 생산수단이 뭐 있을까? 우리가 보통 생산수단 하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고, 이게 없으면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하잖아. 부르주아 계급은 생산수단, 예를 들면 토지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이런 원료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무산계급,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거고,
이 경제 체제에서 가계와 기업은 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한다. 맞죠? 그럼 여기는 생산수단의 사유라는 것은 시장 체제에서 필요한 거고,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당연히 시장 경제 체제에 필요한 거지. 자, 즉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자, 나왔다.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계와 기업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므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고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지. 그 가운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사회 자체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의 생산성을 높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회 구성원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그들이 이익을 얻는데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소유권 그 문제에서도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그래서 얻은 재산은 그 사람 거가 돼야 되잖아. 이게 동기란 말이야. 동기. 알았니? 시장의 국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계 기업이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결정해. 그러면 사회 생산성은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게 핵심이지 여기서. 그지? 그러면 가계 기업 바탕이 되는 건 시장의 가격. 그래야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뭐냐면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분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가 많이 선택하는 상품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야지. 수요가 많으니까. 그치? 기업은 시장 가격이 변한 모습 보고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갖고 생산을 늘리겠지. 또한 기업은 생산 비용을 줄여. 자, 그러니까 이익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거나 저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이익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제가 되는 거하고 사후적인 거, 사전적인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기업의 이윤 추구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거. 사후적인 것은 생산한 물건을 더 비싸게 파는 거. 그러면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겠지.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시장 가격을 기초하여 경제 문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소비자의 만족도 올라가고 기업의 이윤도 높아지겠지. 그러면 전체 사회적 효용성은 높아지고 자원의 최적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만족도 효용이 올라가면 사회적 효용도 올라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는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시장 경제 체제에 돌아가는 속성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 위에 거하고 관련이 있죠? 맞잖아, 아까. 여기는 효용을 추구해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이 최대한 시장 경제의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노력, 경제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민법의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거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로 가볼까? 우리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자, 전에도 수업 시간에 나왔지. 우리가 과실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비용과 편익 문제를 고려하죠. 비용보다 편익이 많으면 과실이 아니고요. 비용보다 편익이 적으면, 그러면 편익이 적으면 이거는 과실이야. 이게 판단 근거란 말이야. 재판할 때 이런 거 많이 써. 판사님들이. 자,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당연히 합리적 선택은 뭐라고? 비용보다는 편익이 많은 걸 선택해야 합리적 선택이죠. 그러나 선택 과정에서 효율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의 원칙을 추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주체 같은 가치를 훼손할 수가 있겠지. 공공의 이익은 이게 우리가 사적 이익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공동의 이익이잖아. 그지? 예를 들어 전기공사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윤 추구를 하게 되면 이건 그 사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근데 한국전력공사에서 다루거나 생산하는 게 일반 생산품하고 같아 달라? 다르지. 공공재잖아. 여기서는 이윤을 추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규범이, 즉 그 질서가 깨질 수도 있죠. 여기에다가는 가격을 기초로 하면 안 돼. 알았어? 무슨 말이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수돗물 나왔잖아. 이거 뭐 공공재 아니야. 수자원공사. 공사가,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는 대부분 나라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야. 뭐뭐 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수자원공사, 뭐 이런 거야. 싸다는 이유로 매일 3번의 목욕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지만 이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니까.
근데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수자원의 부족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개인의 이익 극대화는 뭐 그거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의 경우에 그것까지 그것에 적용하면 있잖아. 이게 오히려 사회적인 전체를 본다면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개인의 선택을 좀 제한할 수밖에 없겠지. 아니면 스스로 자제하든지. 아까 얘기했던 사전적 의미. 이 개인이 이익이라는 걸 알지만 공공성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스스로 자제해. 그러면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된 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아니면 사후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 개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샤워를 5번 해. 사후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5번 하고 누진제처럼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 그럼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근데 공공재가 그렇게 가격을 기초로 하지는 않잖아. 자, 공공의 이익의 훼손 우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개인이 지나치게 독점하거나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를 일부 개인이 독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공공의 이익이 훼손된다. 또한 기업이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합리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선택은 인간의 존엄성,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 생명 존중이라는 규범을 훼손할 거야. 이런 치료제,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 이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복지 개념 혹은 보장의 개념으로 의무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가격을 기초로 한 이익이 결부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처럼 생명 존중이 훼손되고요. 왜냐하면 가격을 기초로 하면 어떻게 돼? 가격이 높아지면 그 가격 때문에 그 혜택이나 그것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자, 이와 같이 합리적 선택은 소비자, 기업 등 각 경제 주체의 차원에서 보면 사적인 이익에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뭐라고? 규범의 훼손과 아까 나왔지? 뭐라고? 공공의 이익의 훼손이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경제 활동 주체는 선택의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과 공익, 사회적 규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 이게 바람직한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선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한편 효율성은 경제에서 효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결과물을 얻는 거. 조금 공부하고 점수만 있다는 거. 이 다 효율이야. 알았니? 경제학의 중요한 원칙으로 개인의 선택하거나 집단 의사결정을 하는데 합리적 선택 기준이 되어왔다. 그지? 효율적인 걸 선택했으면, 그러니까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건 합리적 선택이야. 선택했는데 별로 효율이 없어. 비효율이야. 그러면 이거는 불합리한 선택이 된다는 얘기야. 기준이 효율성이야. 그러나 사회적 차원을 보면 달라지지.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 공공성, 뭐 이런 것들, 공익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칙으로 고려돼야 된다. 형평성이라는 거는 사회 구성원에게 생산된 재화의 분배, 균형 있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원칙이야. 그게 형평성에 부합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자, 형평성은 경제활동에서 효율성만을 실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여기서 말한 효율성을 추구했을 때 제외되거나 소외된 사람까지 분배에 있어서 일정한 몫을 할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소외되거나 밀려나는, 배제되는 사람이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가치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정부는 사회 전체 이익,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자, 시장 경제에서는 대부분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정부가 하는 정책은 국민 모두가 골고루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나다를 읽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민법의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와 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볼게. 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는 그 민법의 3대 원리를 어떻게 했냐면, 아까 개인주의, 자유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주의하고 자유주의 입장에서
이 민법의 3대 원리를 정리하면 요약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인정이지 소유권의 절대적 보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첫 번째였지. 두 번째는 스스로 선택하는 계약 자유의 원리 원칙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거 다 원칙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 과실 책임의 원칙 내가 잘못한 거 내 책임이 내가 온전히 다 책임지는 거 과실 책임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원래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사사과라고 외웠거든 옛날에 사적 재산 그 다음에 사유 재산 사적 자치 그 다음에 과실 책임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제시문에서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이게 이 세 가지가 잘 보장되면 무슨 활동? 개인주의 자유주의 즉 경제적 활동에 보장이 되겠지. 자 그럼 개인 간의 거래 개인의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보장되려면 이 원칙 세 가지가 최대한 보장돼야 되겠지. 이게 자유의 관점에서 요약한 거야. 다 이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다 요약을 했을 거야. 자, 그럼 나다를 비교해야 되는데 나제 신문에서의 내용을 보면 자, 제일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야. 정부가 어떻게 하랬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즉 여기서는 주체가 누구냐면 가게하고 기업이 최대한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가격을 기초로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효용도 함께 달성하면 되는 거야. 그게 나제시문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야. 경제적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나온 자유의 관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설명한다고? 자, 자유로운 선택. 됐죠? 소유권의 인정, 과실 책임 원칙 중에서 두 번째 거. 자유롭게 선택해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극대화하고요. 물론 거기에는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인 게 뭐야?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됐지? 자, 그래서 결국 효율성이 사회적 효율성도 함께 증가한다. 이게 가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됐지? 자, 개인은 이렇게 시장 가격을 기초로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사회적 효율성도 높이고, 배분도 최적화하고, 이게 가를 가지고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거.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래야지만 경제적 자유가 실현되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에 적용하면, 요번에 다에 한번 다에 적용하면,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에 좀 다른 경향을 좀 설명해야 돼. 알았니?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무한대로 자유롭게 보장하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겠지. 근데 저쪽은 구멍이 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멍이 난다고. 그러면 사적 이익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족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게 효율성의 원칙이지. 효율성만 추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해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공공의 이익, 규범을 준수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에서 합리적 선택으로 개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극대화시키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이 갖고 있는 필연적 문제라고 얘기하면 돼. 그게 한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그 이면에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한단 말이야. 자유롭게. 근데 이 합리적인 선택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는 맞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맞지만, 그것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고 규범이 훼손된다라는 문제를 합리적 선택이
처음부터 그 문제의 시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정 선택은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경제활동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의한 함정 선택, 개인의 선택은 이렇게 공공성의 훼손, 즉 공공이익의 훼손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규범의 훼손이라는 부분, 침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필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함정 선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나온 건 그대로 적용하면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높이니까 긍정적이지만 다재심을 해서 함정 선택, 개인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한정 보장하면 공공의 문제가 생긴다. 라는 한계가 있다고. 알았어? 그러면 가의 2번이 나의 그거잖아요. 가의 민법의 원리를 그거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한다면 당연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소비를 하려는데 물건이 없으면 합리적 선택은 그걸 구매하는 거잖아. 구매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지나치게 구매하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의 그 민법의 원리 세 가지를 적용해서 설명하면 나는 그 민법의 원리대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고요. 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계와 단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가를 적용해서 다를 설명하면 민법에 말한 그 계약 자유의 원칙 같은 이런 부분이 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았지? 평가라고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정도로 지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관점이었어, 사실은. 근데 민법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원리, 그걸 가지고 나재심을 봤을 때는 잘 적절하게 실현됐다고. 근데 다는 그 민법의 원리 세 가지를 가지고 적용을 해봤더니 잘된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고 그 다음에 규범이 어느 쪽이야? 규범이 훼손되고 공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민법의 3대 원리가 줄 수 있는 결과 두 가지. 나는 오케이 긍정, 나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거라고. 자 보세요. 가에서 우리가 아까도 알아봤지만 민법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소유권의 절대적 보장하는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잖아. 민법의 이 원리 세 가지는 자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의미하고 맥을 같이 한단 말이야. 그 뜻이 가장 강하다는 얘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야, 자유. 알았어? 당연히 자유주의, 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개인의 자유, 자유주의,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 이게 보장이지, 최대한 보장. 이를 근거로 나와 나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할 거야. 각각 그냥 설명하면 된다 그랬어. 자, 먼저 나 같은 경우에는 나에서 정부는 있잖아.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돼. 즉 가계와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바탕이 되는 건 뭐라고?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기초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가계와 기업의 이익 극대화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까지 높이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지심은. 그냥 이건 내용이야, 내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가계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시장 가격을 기초해 가지고 분배의 문제, 경쟁의 문제 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원 효율적 분배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주장이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나의 내용이지만 요거를 거기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가지고 거기 아예 나에서 뒷부분에 정리해 줬잖아. 앞에 거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뒷부분에서 정리해 줬잖아. 그 부분도 정리가 돼야지. 그럼 나의 분량이 좀 늘어난다고. 자, 그 다음에 더 쓰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인
자유로운 선택 두 개가 합쳐진 거야. 강조하면서 재심은 가에서 경제적 문제 해결을 개인적 자유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 이익에 극대화하는 것을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합리적 선택이 결론적으로 민법의 원리인 사적 자치, 계약 자유 혹은 합리적 선택 이것이 사회적 이익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거야. 긍정적이지, 그지? 근데 반면에 다 같은 경우는 각 경제활동의 주체가 합리적 선택을 했을 때 사적 이익의 극대화는 이루어지겠지. 그것과는 별개로 공적 이익이라는 부분에 사회적 규범이라는 부분 모두를 고려하고 조화롭게 이루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자 개인이잖아. 자유로운 선택, 합리적 선택을 하면 이 극대화를 이룰 수 있어.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민법에서 말하는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이런 것들이 실현된 거니까 좋은 거라고. 그런데 공적 영역은 그 이익의 극대화 때문에 구멍이 난다. 구멍이 난다. 그 얘기야. 어? 그러니까 이건 별개란 말이야. 별개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해야지.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결과를 도출한단 말이야. 이건 문제란 말이야. 문제. 그러니까 결국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 완벽한 게 아니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단점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왜 조화로운 자세가 필요하냐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어떤 문제가 된다고? 금방 나왔지.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와 같은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조화가 왜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이 걱정되니까요. 그러니까 조화가 필요하다.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이는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의 관점에서 이건 약간 자유의 관점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우선적으로 보는 거, 공공의 질서 규범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재심문가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공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재심문은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게 지금 빠져서 분량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재심문 안에 있으면 재심문의 안에 걸 활용해. 없으면 유사한 내용으로 적으면 된다고. 여기까지.